깻잎은 이렇게 드셔야 치매도 예방되고 뼈가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식탁 위에 명약이라는 깻잎, 고기 쌈 싸 먹을 때도 먹고 깻잎 찜으로도 먹고 뭐 장아찌로도 먹고 여러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드시는 깻잎인데 외국에서는 거의 드시지 않는데요. 깻잎은 우리나라에서 막 자주 드시는 채소라고 하는데 깻잎에 대해 그럼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거의 칠순이 가까이 되셨는데 평생 그렇게 깻잎을 많이 드셨는데도 깻잎이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서 혹시 치매 증상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때 많으시죠?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깻잎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치매 예방이에요.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 화합물로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이 로즈마리에서 처음으로 발견해서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서 로즈마리보다 약 7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뇌 속에서 뇌신경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해서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죠.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쉽게 분해돼서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은데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랑 C, E 등이 풍부해서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의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깻잎에는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 효과도 가지고 있고 뇌의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뇌의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깻잎의 섭취와 함께 부가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오는 확률이 많아지는데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칼슘제를 복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약을 받아 복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깻잎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이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나 더 많이 들어있고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칼슘 영양제를 드셔도 효과가 약한 경우도 있어요.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비타민 K예요. 이 비타민 K는 칼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오스테오칼신은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깻잎은 다방면으로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데 놀라운 효능이죠. 깻잎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작용이에요. 깻잎은 강력한 항암작용 효과가 있는데 바로 깻잎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들 때문이에요. 특히 루테올린, 퀘세틴 같은 성분들은 암세포가 증식하고 전이되는 걸 억제하고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자멸 기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 항산화, 항염증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암세포가 발현되는 것을 초기부터 억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고요. 임상연구에서 특히 이 파이토케미컬은 위암, 유방암 등에서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어요. 또 고유감에 있어서도 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죠. 이렇게 항암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루테인은 눈의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 그래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적이죠. 또 이 깻잎에는 루테인 말고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죠.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항산화 작용과 함께 눈의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깻잎이 눈의 노화 방지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다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소화기능 촉진이에요. 깻잎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4g이나 들어있는데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할 뿐 아니라 소화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또한 깻잎의 이런 효능은 음식물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서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해요.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담적병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죠. 담적 독소가 생기면서 전반적인 소화장애나 팽만감, 통증 등이 유발되고 위장관의 순환을 저해하는데 깻잎의 식이섬유들은 이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여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강력한 항균 기능이죠. 여러분 이 깻잎에는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이 특유의 향을 나타내는 것은 페릴알데하이드랑 페릴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 바로 이 성분들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향균 작용을 나타내요.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린산도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 이 때문에 다양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마지막 일곱 번째
번째 깻잎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조절이에요. 대표적인 항산화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C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주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루테올린과 퀘세틴 성분은 이 염증 매개체의 분비 및 히스타민의 방출을 억제해서 면역계가 과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콧물이나 재채기, 가려움 이런 알러지 증상 등을 완화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으니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길 바라고, 비타민 또 K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이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처방으로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약의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가볍게 드시는 정도는 무리가 없지만 과하게 드시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죠.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잔류농약이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잔류농약 수치가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이 제일 많았대요. 그 이유가 있는데 깻잎 뒷면에 보시면 까칠까칠한 잔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잔털 때문에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 애벌레, 벌레알 등이 잘 달라붙어 있대요. 그래서 깻잎은 특히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 세척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씻으면 절대 안 돼요. 깻잎의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 부분을 잘라주고 물에 푹 담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고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 후에는 깻잎 한 장 한 장씩 떼서 흐르는 물에 앞뒷면을 잘 씻어주시면 돼요. 뭐 세척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깻잎은 또한 금방 검게 돼서 보관하기 약간 어려운 채소인데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도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거든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깻잎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 혹시나 너무 탈탈 터셨다면 지퍼백 안에 물을 살짝 넣으시면 돼요.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러면 아래쪽의 고인 물에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겨 물을 흡수하게 되면 금방 시들지 않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문짝에 세워서 보관해 주시면 되죠. 냉장고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깻잎이 쉽게 상할 수가 있어서 바깥쪽인 문에 보관하시면 되는 거예요. 깻잎도 드시는 방법이 중요한데 생으로 먹을 때도 물론 좋은데 찜으로 먹을 때 영양소의 흡수를 더욱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깻잎찜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깻잎을 준비하시고 양념장을 만들어요. 양념장은 고춧가루 1스푼, 간장 1스푼, 물 5스푼, 다시마 육수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설탕 1스푼, 매실청 1스푼, 들기름 2스푼을 넣어주고 양파 반 개를 잘 다져서 양념장에 넣어주신 다음 섞어주면 되죠.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을 뿐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의 효과가 좋은 이 감마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아토피나 피부 건조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를 하면 깻잎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 깻잎찜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잘 묻혀줘요. 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묻혀주시고 겹겹이 깻잎을 잘 넣은 다음에 랩으로 잘 덮어주시고 숨구멍을 뚫어주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정도 돌려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 깻잎을 드시는 방법은 깻잎 두부 계란전이에요. 먼저 잘 씻은 깻잎을 채 썰어주시고 두부 반모를 면포에 걸러 물기를 짜주죠. 여기에 계란 2개를 넣어주시고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 잘 섞어서 그리고 반죽을 한 다음에 팬에다가 잘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같이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깻잎을 계란과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고, 깻잎의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에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켜 인지 능력 저하, 기억력 개선을 도와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두부에는 비타민 D의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두부 100g에는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이 약 40배나 많은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깻잎의 풍부한 칼슘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 흡수율이 좋아지게 되죠.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겠죠. 간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깻잎 두부 계란전 꼭 한번 해드셔 보시기를 바라요. 삶아서 먹고 데쳐 먹고 쪄 먹기도 하고 볶아서도 먹고 전으로도 부쳐서 먹는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시면 좋겠죠. 먼저 감자를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칼륨과 다양한 영양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에너지 공급과 다이어트에 좋기로 소문난 바나나가 감자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정말 생각도 못
못하지 않았을까요?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유명한 칼륨은 바나나뿐만 아니라 감자에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칼륨이 몸속에 과다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서 근육과 신경에 과도한 이완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근육의 무력감과 만성적인 손발 저림을 넘어서 심장 부정맥이나 급성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함께 드시지 않고 따로 드시게 되면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를 하는데요.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칼륨은 혈관을 확장해서 몸속의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자에 풍부한 칼륨은 알칼리성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마그네슘과 같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큰 도움을 주어서 다리나 종아리 근육의 갑작스러운 경련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따라서 감자는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런 감자는 정말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가 있죠. 조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감자튀김이나 감자전은 칼로리가 높고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트랜스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감자를 튀기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튀긴 감자 정말 꿀맛인데요. 감자와 고구마 같이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높은 온도로 굽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는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을 시켜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물질을 만들어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튀김 말고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감자를 삶아서 소금이나 설탕을 찍어 먹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속에 넣어서 삶는 것보다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폴리페놀 성분이 특히 좋은 기능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폴리페놀은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강력하기 때문에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의 변형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항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클로로겐산이 심장질환의 위험성 정도를 감소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과산화지질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질, 지방, 기름이 과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의 주름, 피부의 노화 이런 것을 막아주는데 감자의 클로로겐산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비만의 방지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클로로겐산이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뇨의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클로로겐산은 감자의 속살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감자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감자 껍질 1g당 클로로겐산이 1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를 먹을 때는 감자 껍질을 잘 닦은 다음에 감자 껍질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변화될 수가 있는데요. 생 감자 껍질 1g에 클로로겐산이 1mg이 들어있고, 감자를 삶았을 때에는 0.6mg으로 감소하고 찜기에 쪘을 때는 오히려 늘어나서 1.6mg 정도 들어가 있고, 또 굽게 되면 줄어들어서 약 0.2mg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 끓는 물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들이 녹아버려서 우리가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성분들도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좋은 성분을 조금 버리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클로로겐산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먹을 때 싹이 난 부분은 다들 조심하시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것 역시 솔라닌 함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와 같은 가직과 식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천연 살충제입니다. 이 솔라닌은 독성이 매우 강력해서 소량 섭취만 해도 두통, 복통, 구토와 같은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과도한 섭취는 호흡곤란을 초래해서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열로 요리를 하면 솔라닌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는데, 솔라닌은 285도 이상으로 가열해야지 분해가 되기 때문에 100도의 물로는 아무리 삶아도 독소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솔라닌은 감자가 햇빛에 노출될수록 생성이 빨라지기 때문에 감자는 무조건 어두운 곳에 보관해 주시고, 또 싹이 난 감자뿐 아니라 초록색으로 변한
보관한 감자는 반드시 폐기하셔야 됩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보관하실 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두면 사과에서 발생하는 에틸렌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감자를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감자 요리를 할 때 버터에 굽고 치즈를 올려 드시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버터와 치즈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맛으로만 보면 감자와 치즈, 버터의 만남은 정말 최고의 풍미를 자랑할 수가 있지만 건강에는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즈와 버터를 감자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게 되고 심혈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치즈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맛과 식감이 아주 좋아지지만 고지방의 치즈는 칼로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감자의 영양 성분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즈의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고,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치즈에 함유된 나트륨이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가 있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다양한 심혈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따라서 가능하면 저지방 치즈 또는 무지방 치즈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삶은 감자 먹다 보면 목이 막히죠. 이때 우유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아주 잘 선택하신 겁니다. 감자를 먹게 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고품질의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서 흡수율이 높은 편이고 콩보다도 우수한 단백질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비타민 A, 칼슘, 지방이 부족한데 우유가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완벽하게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유에는 비타민C가 부족한데 감자에 이 비타민C가 풍부해서 서로의 궁합이 정말 좋은 거죠. 감자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마시거나 따뜻한 감자 스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조리해서 우유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초가 있는데요. 감자와 식초와의 조합은 매우 생소하죠.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이 들어있는데 사과보다도 무려 3배 정도 이상 많은 양입니다. 감자의 비타민C는 스트레스 해소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 조직을 강화해서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 줄 수가 있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가 열과 산에 약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감자의 비타민C는 감자 전분으로 인해서 마치 보호막처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열에 의한 손상이 적습니다. 따라서 감자는 열에 익혀도 비타민C가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타민C는 산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감자 요리나 감자 샐러드를 하실 때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뿌리면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양파 또한 감자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요.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 혹시 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항염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이 위 벽을 보호하고 세포 변형을 막아서 염증을 감소시키며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손꼽히는데요. 몸이 산성화될 때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혈액의 산도가 올라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염증이 암과 다른 질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 식품인 감자를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을 중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알칼리성 음식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보여줍니다. 혈관 청소부로 불리는 양파는 혈관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가 있죠.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줘서 감자의 효능을 극대화시켜 주고요. 감자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과가 나오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섭취를 증가시키게 되고, 특히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C는 함께 작용하면서 인체의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풍부한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장내 환경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이들을 함께 먹게 되면 균형 잡힌 영양 성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같은 여러 비타민을 포함해서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소화기관의 건강 개선과 혈당 조절에 훌륭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혈당을 조절해주면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혈관 건강은 치매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콩과 식물
곡식물과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의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고 감자의 복합 탄수화물과 잘 어울려서 식후에 급격한 혈당 상승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미역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당뇨 예방, 골다공증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레산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한 동맥경화를 방지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죠. 그런데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돼서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을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넣어서 드시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대파입니다.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에는 파를 꼭 넣는데 유독 미역국을 끓일 때에는 왜 파를 넣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식감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받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960mg 정도이고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약 105mg 정도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우유보다 9배 정도나 더 많다는 것이죠. 성인 기준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600에서 700mg 정도인데요. 미역국을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는 양입니다.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런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이 알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 내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가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역이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알긴산은 장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가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과 매일 미역국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 정도가 낮았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 중에 하나죠.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가 출산 후에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또 요오드는 피를 먹게 해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켜줄 수가 있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 산모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줘서 산모의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몸에 보통 기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힘도 없고 피로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영양소를 소모하지 않게 되면서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피부가 건조해져서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의 한 현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호르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역을 섭취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3mg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까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 정도 드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요오드는 과하게 섭취하게 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요오드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갑상선 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미역을 섭취하는데 주의를 하시면 좋고요.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가 않아서 수치가 너무 높다든지 너무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오드가 있죠. 요오드가 부족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서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며 극히 드물지만 심해지면 갑상선 암으로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역을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미역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요즘 미역귀가 항암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 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후코이단은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후코이단은 항암 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졸중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미역귀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해 볼 수가 있는데요. 토마토가 채소의 왕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토마토에는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며 염증을 제거하고 노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미역의 후코이단과 만나게 되면 암세포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은 두부가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작용도 해서 암을 예방하기도 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체내에 요오드를 배출하여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미역과 함께 드시면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요오드와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로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의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배출시켜주면서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골다공증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많은 칼슘이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서 석회화를 일으켜서 건강을 해치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이 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데 단백질은 뼈를 강화하고 칼슘이 뼈 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 못했던 비타민 K2가 요즘에는 허가가 나서 요즘 영양제들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2까지 같이 들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칼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안 되면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고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을 잡아주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으로 같이 섭취하면 약알칼리성 상태로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에도 좋고 미역은 단백질과도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아주 잘 됩니다. 바나나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우울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속살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죠. 먹기에도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아주 많이 먹게 되는 과일이 바로 이 바나나입니다. 이런 바나나를 보통 초록색일 때 구매했다가 노랗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시잖아요. 그런데 바나나는 초록색일 때, 노란색일 때,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갈색 반점이 생길 때 맛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양 성분도 달라져서 우리 몸에 주는 효과도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바나나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바나나의 보관 방법까지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나나가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초록색일 때는 아직 단맛도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해서 맛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만약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 왠지 보기에 좋지도 않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한 것처럼 보여서 먹기에 꺼려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가 각각의 영양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요. 단맛이 일단 적은 편이고요. 그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더 됩니다. 바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아밀로스가 많은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이는 아밀로스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므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이섬유가 많은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은 결국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인슐린 감수성과 몸의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 과일이라서 못 먹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서 비만과 당뇨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란 바나나인데요.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바나나는 꼭지 부분에서 에틸렌 가스가 분비가 되는데요. 이때 초록색을 띠게 하는 클로로필 색소가 에틸렌 가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포도당,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단맛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고 향도 단향이 더욱 강해지며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더 잘 되게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이 풍부해지게 되고요. 그런데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의 반점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죠. 이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처럼 바나나에 있는 당분의 함량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당분들이 농축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상한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슈가 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이 됐었는데
있는데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의 바나나보다 최대 8배에 달했으며, 이때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NK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TNF라는 종양 괴사인자를 분비해서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나나에 이런 효능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칼륨과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비타민C, 비타민 B6, 비타민 BA 등의 다양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장면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주어서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 평형 유지 기능을 수행해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칼륨 권장량은 남성이 약 4,700mg이고 여성은 3,500mg인데요.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또 여성은 75%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이 오를 수가 있고, 심장에 무리를 주며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에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의 칼륨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도 불리고 인체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6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 합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능들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바로 이 세로토닌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또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조절해줘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서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바나나를 먹으면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어서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텐데요.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돼요. 다른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우유에 칼슘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능을 극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 우유에 풍부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줘서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효능들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 이야기입니다. 소화력이 좋은 분들에게는 이런 효능을 누릴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윗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에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결합해서 더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위염, 식도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계속되면 만성질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드신 분이 원인 모를 복통이 잦아서 병원 진료를 계속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바로 오트밀입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섬유질은 대부분이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장내에 이물질을 흡착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변비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수용성의 섬유질이 필요한데요. 바로 오트밀에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서 변을 무르게 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줘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고구마와 바나나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 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나나와 고구마 둘 다 칼륨의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몸의 무력감,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저혈압이나 부정맥, 근육마비, 심장마비,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량 섭취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과량 섭취 시에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함께 드시면 신장을 더욱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서 소화를 도와줄 수 있고, 소화불량, 변비, 대장염 등의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바나나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카카오에는 바로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돼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 성분인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서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에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 것에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나나가 빨리 숙성되는 것을 방지해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냉해를 입어서 바나나 색이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상한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바나나는 상온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더 좋습니다.